안녕하세요. 진아이스입니다. 최근 제 영상 부동산 가서 절대 하면 안 되는 세 가지. 이 영상 너무 많이 좋아해 주셔서 제가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그 영상 댓글에 집 매도하는 꿀팁은 뭐가 있을까요? 요런 댓글이 있었어요. 요거 읽자마자 요건 답변 드려야 되겠다. 요 마음이 바로 들었어요. 제가 찐 멘토링 안 한 지가 좀 됐죠. 이렇게 댓글에서 이건 정말 답변 드려야 될 만한 그런 것들이 있을 때마다 제가 이렇게 찐 멘토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매도할 때 부동산 가서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되는 그 포인트 딱 한 가지예요. 이것만 안 하시면 돼요. 그거부터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끝까지 영상 들어보세요. 제 영상은 마지막에 한 10분 내에 되는 영상의 마무리 정리까지 해드리는 거 아시죠? 끝까지 가보신 분들은 알아요. 그래서 따로 공부하지 않아도 메모하지 않아도 그냥 정리해드리니까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내 집 할 때 보통 제일 먼저 뭐부터 하세요? 네이버 부동산 열어보기. 맞아요. 그건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네이버 부동산 열어봤더니 몇 동은 얼마에 나오고 몇 동 몇 층은 얼마에 나오고 1층은 얼마에 나오고 우리 집은 제일 좋으니까 제일 좋은 가격? 이렇게 하시면 집 못 팔아요. 그래서 적정 가격을 알고 싶죠. 얼마에 내놔야 정말 거래가 될까? 나는 초보라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거를 알려주실 분에게 쪼르르 달려가는 거죠. 그래서 소장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소장님, 저 백구동 사는데 저희 집 12층이거든요. 로얄층이에요. 얼마 받을 수 있을까요? 얼마에 내놔야 거래가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니, 그럼 집을 팔 건데 소장님한테 안 물어보면 어떻게 해? 그 소장님이 거래가 되는 가격을 잘 아실 텐데 그게 아니고 왜 내 집 가격의 결정권을 소장님께 넘겨주란 말이에요. 내가 주도적으로 내 집 가격을 결정하고 이끌어가면서 거래가 될 수 있게끔 만들어야죠. 나 초보인데? 그러니까 제가 도와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소장님께 가서 가격을 물어보고 얼마에 팔면 되는지 물어보면 안 된다는 얘기를 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지도 말씀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집 잘 팔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가지 꿀팁 알려드릴게요. 요거 책에서 배운 거 아니고 제가 20여 년 가까이 투자하면서 제가 고생하면서 아니면 제가 실수하면서 실패하면서 또 우리 후배들에게 또 지인들에게 알려주면서 그들이 직접 경험한 거에서 압축해서 뽑아왔습니다. 우리 집 잘 팔고 싶으면 꼭 이렇게 하세요. 첫 번째, 매수자로 전화해보기. 아니, 지금 집 판다고 했는데? 진화이스가 지금 헷갈리는 것 같은데? 집을 판다고 매수가 아니라 매도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보셔야 되는 거 아시죠? 네, 맞아요. 집을 내가 팔 때도 집을 사는 사람이 어떤 가격에 살 수 있는지 그게 중요하죠. 그래야지 내가 그 가격에 집을 팔 수 있으니까 그것 또한 부동산에서 결정되지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매수자 입장에서 부동산에 가지 마시고 집 팔아야 되잖아. 얼굴 팔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전화해 보세요. 소장님, 제가 집을 살려고 하는데 지금 빵빵 아파트 얼마 정도면 살 수 있어요? 네이버 보니까 한 6억 정도만 살 수 있던데 이렇게 전화를 했어요. 그럼 소장님이 얘기를 해주시겠죠. 아우, 그 최근 실거래가 6억 그거는 조금 사정이 있었던 물건이고 지금은 6억 한 5천 정도는 줘야지 제대로 된 물건 살 수 있어요. 이렇게 답변을 하실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소장님 입장에서는 매수자에게 브리핑한 가격보다 나중엔 조금 더 깎아서 거래를 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소장님은 항상 누구의 편도 아닙니다. 내 편 만들려고 애쓰지도 마세요. 그냥 소장님은 거래가 되는 편입니다. 거래가 되게 계약서를 쓰게 그러려면 가격을 어떻게 조정해야 되는지 그 입장이신 거를 이해하고 이 상황을 잘 역지사지로 이용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들었을 때, 아, 요 정도 가격으로 브리핑 하시는구나. 요렇게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 포인트. 네이버에 최저가 나와 있는 매물을 요참에 소장님께 확인하는 거예요. 소장님, 네이버에 5억 9천에도 나와 있던데요? 그럼 그건 뭐예요?
아우 그 물건은 전세낌 물건. 그래서 무지 싸지. 그치만 입주를 못 하는 걸 그게 1년 6 개월 뒤에 입주해요. 아직 한참 멀었는데 전세 맞추자마자 저걸 매물로 내놔 가지고 그 가격인 거지 그 가격에도 안 팔릴걸. 누가 그거 집값 다 치르고 입주도 못 하는 걸 사겠어요? 이렇게 답변을 듣거나 혹은 "어 5억 9천? 아 그거 물건 팔렸는데 안 내렸어요? 아우 내가 바빠서 깜빡했네. 그 물건은 없어요." 이렇게 사실은 거래가 됐는데도 깜빡 잊고 안 내리기도 하고 깜빡 잊은 것처럼 하고 안 내리기도 합니다. 왜냐면 그 최저가 매물 때문에 전화가 오잖아요. 그럼 다른 물건이라도 브리핑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최저가 매물의 실체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자에게는 6 억이 최근 실거래가인데 고게 사정 있는 물건이어서 실제로는 6억 5 천이나 뭐 7천 요 정도는 돼야 좋은 물건 거래가 된다. 저층도 최소한 6억 3-4 천은 줘야 된다. 요렇게 브리핑을 하시네요. 그러면 매도자로서도 전화를 해 보는 거죠. 우리 후배도 사실 매수로 전화했을 땐 그렇게 브리핑을 하더니 다른 부동산에 매도로 전화를 했더니 "아유 요즘 거래가 안 돼서 6 억이 거기 찍혀 있기는 해도 고 정도 가격까지 받기는 좀 어렵고 물건도 고거보단 층이 쪼끔 낮네. 그러니까 한 5억 8천 7천 요 정도 돼야지 거래되지 않을까. 5억 6천 정도면 아마 바로 거래될 것 같고." 요런 식으로 브리핑을 하는 걸 들은 거예요, 우리 후배가. 깜짝 놀란 거죠. 어떻게 1억 가까이 차이가 나냐는 거지. 대부분의 사람은 매도할 때 매수로 가격 알아보지 않거든요. 요렇게 알아보고 '아 얼마 정도에 내놓으면 되겠구나.' 네이버에 나와 있는 시세하고 비교해 가면서 정리해서 매물 내놓고 제가 준 다른 꿀팁까지 적용해서 집을 잘 팔았거든요. 그럼 나머지 꿀팁까지도 여러분에게 전해 줘야겠죠? 우리 집 잘 팔고 싶으면 꼭 이렇게 하세요. 두 번째, 부동산 50 군데 내놓기. 이거 50 군데라고 얘기하니까 걱정들이 너무 많으세요. 50 군데 내놓으면 광고 50개 올라와서 "이 물건 문제 있는 물건이라고 동네방네 소문내는 거다." 이런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 제가 50 군데 내놓는 가장 큰 이유는 소장님들이 자기 물건이 되게 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물건. 공동중개 안 하고 내 물건일 때 손님이 오셔서 거래하면 부동산 수수료를 2 배로 받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내 물건을 더 열심히 브리핑하게 돼 있어요. 그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리고 내 물건을 사줄 손님이 어디서 올지 몰라요. 사실 저도 최근에 매도한 것도 결국은 단지 내가 아니라 동도 전혀 다른 곳에서 오셨거든요. 요렇게 내 손님이 어디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다양하게 내놓으면 좋아요. 숫자 50 보다 중요한 게 어디 내놓느냐는 거거든요. 첫째, 단지 내 부동산 내놔야겠죠. 당연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우리 아파트 단지 길 건너에 있는 그 상가들이 있죠. 단지 내 상가가 아닌 곳에 있는 부동산. 손님이 잘 안 가던데. 보통은 아파트 단지 상가 상가 주차장에 주차하고 쪼르륵 단지 내 상가로 부동산 가던데 네 맞아요. 손님들이 보통 거기 많이 가죠. 그래서 물건을 거기에 많이 내놓고 거기엔 물건이 많아요. 내 경쟁 상가도 많아요. 그렇지만 길 건너 로드샵 부동산 같은 경우는 물건도 적게 나오고 손님도 적게 오지만 그래서 내가 거기에 물건을 내놓으면 경쟁 상대가 적어서 내 물건을 더 소중하게 다뤄줄 수 있어요. 더 많이 광고도 올리고 브리핑도 더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왜 그런 기회를 마다하세요? 돈도 안 드는데 거기도 내놓으시고요. 그리고 내 집보다 한 1-2억 비싼 곳까지 수도권인 경우 전철로 뭐 한도 정거장 더 서울 쪽으로 아니면 강남 쪽으로 가까운 곳에 내놓는다거나 같은 동일대라도 지하철역에 더 가까워서 우리 단지보다 한 1억 정도 더 비싼 곳 거기까지 내놓으세요. 아니 비싼 곳에 내놓으면 '우리 거 쳐다나 보겠어?' 이런 일이 반드시 있어요. 그 단지에 역세권 5분 거리에 집을 보러 왔어. 근데 돈이 한 8-9천 부족해. 이 정도까지 깎기는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 소장님한테 내 물건이 있다? 바로 브리핑하죠. "아유 보니까 애기들도 어리고 아직도 젊은데 여기 5분 초역세권 말고 저기 12 분 사실 쪼끔 빠른 거리면 10 분이면 와. 거기에 사실 1억 5 천이나 싸. 그 물건 내가 갖고 있는데 살림도 얼마나 깔끔하게 했는지 주인이 거주해서 집도 깨끗해. 그 집 한번 볼 쳐?" 이렇게 브리핑하는 소장님이 반드시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내 물건 꼭 내놓으셔야 돼요. 요렇게 하다 보면 뭐 30 몇 개 이렇게 나올 거예요. 요거를 어떻게 하느냐? 네이버 부동산에 물건 내놓은 소장님 연락처 전화번호를 싹 수집해서 엑셀로 정리한 다음에
단체 문자로 보내시면 됩니다. 물건 정보 꼼꼼하게 기입하셔서 주인이 거주하는지, 일부 인테리어 됐는지, 장점 많이 부각해서 남향인지 동남향인지, 층이랑 동이랑 주소 정확하게 적는 건 물론이고요.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메시지 정해서 보내시면 반드시 답변하는 소장님들이 있어요. 50군데 보낸다고 해서 그 50군데 소장님이 다 답변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매물 정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열심히 브리핑 해보겠습니다. 하고 명함까지 바로 보내주시는 그런 소장님들. 그런 분들하고 소통하면 돼요. 그런 분들을 사실 찾기 위해서라도 50군데 내놓는 겁니다. 우리 집 잘 팔고 싶으면 꼭 이렇게 하세요. 세 번째, 짐 버리기. 짐 정리, 청소가 아니에요. 짐 버리기예요. 저도 제가 투자한 재개발 재건축 곧 입주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사 가려고 요즘 저도 짐 버리기 하고 있어요. 사실 짐 정리해놨다가 이사치센터에 오면 실어달라고 해서 바로 버리면 편할 텐데 특히 책 같은 거 직접 버리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또 지인에게 또 후배에게 물려주려고 해도 연락해야 되지, 약속 잡아야 되지. 힘들죠. 근데 이것만 잘하면 몇백에서 몇천이 굳는데 그걸 안 하실 겁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럼 이 짐 그냥 힘들게 버리지 말고 창고에다가 딱 넣고 창고문 딱 닫으면 안 됩니다. 창고도 보여줘야죠. 우리 아파트, 내 집 창고가 얼마나 넓은지, 선반마다 얼마나 많은 짐을 넣을 수 있는지. 근데 그 창고가 꽉 차 있어서 깊이도 안 보여, 높이도 안 보여. 그럼 정말 좋은 메리트 있다는 걸 제대로 브리핑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집 전체를 가지고 브리핑하는 거잖아요. 모델하우스 비슷하게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모델하우스 같은 경우는 침대도 주문 제작해서 더블보다 더 작게, 싱글보다 더 작게, 그리고 책상도 위에까지 높은 책상 없는 거 아세요? 그냥 조그만한 책상에 의자도 가뿐한 거 놓고. 왜 그렇게 해요? 방 넓어 보이게, 공간 넓어 보이고 깨끗해 보이게. 짐이 없어야 집이 넓어 보여요. 같은 평수여도. 그래서 여러분 이참에 집 팔고 싶으시면 짐 정리해서 책들 몇 년간 안 봤어. 한 최근 10년간 안 봤어. 그러면 정리해서 버리거나 아니면 필요한 후배들에게 보내주세요. 우리 아이들은 이미 중고생이야. 그럼 초등 때 보던 책들 싹 정리해서 동생네 집으로 보내거나 후배 집에 보내세요. 그리고 아무도 안 보는 책들은 빨리빨리 정리해서 버리세요. 그래서 거실 넓게, 책장도 헐렁헐렁하게 여유 있게 만들어서 우리 집 커 보이게 세팅해 보세요. 우리 집 잘 팔고 싶으면 꼭 이렇게 하세요. 네 번째, 적은 돈으로 셀프 인테리어 하기. 아니, 집 팔 건데 무슨 인테리어야. 아니, 지금 이거 지겨워서 이사 가는 건데. 근데 여러분, 집은 정말 마음에 안 들어서 깎일 때 200, 300 이렇게 깎이는 게 아니라 500, 1000, 2000 이렇게 깎여요. 한 5억, 6억짜리 집이라면요. 근데 우리 집이 좀 눈에 쏙 들어와. 요렇게 만들어 놓으면 사실 천 단위까지 가지 않고 기본 깎는 거 이사비 정도 2, 300에서 끝날 수도 있어요. 큰 돈 들이지 않고 셀프 인테리어 하는 거 요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집은 누가 사요? 집은 남편보다 아내가 결정해요. 아내가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곳은 거실도 아니고 사실 안방도 아니에요. 부엌을 가장 중요하게 봐요. 부엌에서 보내는 시간도 많지만 사실 부엌이 지저분하면 들어가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부엌에 조금만 공을 들이면 돼요. 특히 부엌 주방 가구, 싱크대라고 하죠. 요게 조금 옛날에서 막 체리색이거나 짙은 브라운색 요런 거면은 요거 진짜 시트 작업하셔야 됩니다. 화이트 톤으로 무광으로 시트 사셔서 주말에 날 잡고 남편하고 함께 손잡이 이렇게 다 나사 풀어서 따내시고 시트 깨끗하게 바르시고, 시트 바르고 보니까 손잡이가 너무 오래됐어. 그럼 손잡이만 사실 구입하시는 것도 너무 좋아요. 그러면 갑자기 1000만 원대 싱크대 리모델링 한 격으로 바로 격상됩니다. 요렇게 부엌 싱크대 새 옷 입혔으면 한 식탁등 정도만 바꿔주시면, 요거는 깨끗이 닦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바꿔주세요. 요새 등 가격이 예전보다 많이 내려서 예쁜 것도 한 4, 5만 원이면 사더라고요. 10만 원대까지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것만 바꿔주셔도 내가 아직 살고 있는 동안에도 분위기가 벌써 달라집니다. 그리고 시트 작업 하실 때 거실까지도 왜 체리색으로 아트월 돼 있는 곳 있죠. 근데 너무 칙칙하다. 거기까지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저렴한 가격에 커버만 바꿔도 새집같이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변기 커버, 콘센트 커버, 스위치 커버. 집이 오래되잖아요. 특히 이 스위치 커버에 손등도 묻지만 점점 색깔이 누렇게 변하거든요. 정말 보기 싫어요. 그래서 요거 돈도 얼마 안 돼요. 스위치 커버는 한 개당 2,000원에서 2,500원이면 사니까 10개 정도 바꿔도 25,000원. 그리고 콘센트 커버 같은 경우 10개 세트에 한 17,000원이면 사던데요. 요거 정도 바꾸고 변기 커버도 한 13,000원? 요렇게만 다 바꿔도 한 5만 원이 채 안 되나? 요 정도면은 전체를 다 바꿀 수가 있어요. 요것만 바꿔줘도 집안 분위기가 산뜻해집니다. 큰돈 들어가는 욕실 인테리어 같은 거는 못할지언정 요 정도만 바꿔주시고 은은한 향기 나는 디퓨저 정도만 곳곳에 세팅해 놓으면 그냥 정신없이 손님 오기 전에 1시간만 있다 오세요. 후다닥닥 집 치우고 막 장롱에다 밀어넣고 창고에 밀어넣었던 집과는 확실한 경쟁력이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현관 앞에 슬리퍼 3켤레 정도 준비해 놓으시는 것도 너무 좋아요. 내가 집을 비웠을 때조차도 집을 보기가 편한 그런 상태로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네, 오늘 영상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집 얼마에 내놓으면 돼요? 내 집 가격의 주도권을 소장님께 넘겨주시면 안 돼요.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집값을 확실하게 정하고 매도하는 것까지 이끌어 가실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 집 잘 팔려면 꼭 이렇게 하세요. 첫 번째, 매수자로 전화해보기. 그래서 매수자에게 브리핑하는 가격, 매도자에게 브리핑하는 가격 들어보시고 가격 절충을 잘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부동산 50군데 내놓기. 이 숫자보다 중요한 건 어디에 내놓느냐는 거죠. 단지 내, 또 길 건너 로드샵, 우리 아파트보다 한 1, 2억 정도 비싼 곳까지 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짐 버리기. 이사 준비 미리미리 하세요. 집 팔린 다음에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불필요한 짐을 버려서 집이 넓고 환하고 깨끗해 보이게 세팅해 주세요. 네 번째, 저렴하게 셀프 인테리어 하기. 가장 큰 변화는 싱크대 문짝, 시트지로 작업하기, 식탁 등 5만 원 선에서 산뜻한 것으로 바꾸기, 변기 커버, 콘센트 커버, 스위치 커버 5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싹 바꿔서 새진 느낌 내기, 디퓨저 곳곳에 배치하기. 내 집의 가치를 좀 격상시키면 이 정도 노력 가지고 몇 천 정도, 작게는 몇백까지 세이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우받으면서 계약자리 나가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집을 사는 건 내 맘대로 할 수 있는데 사는 건 내 맘대로 안 된다는 말이 있죠. 그렇지만 노력하기에 따라서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가격도 조정하면서 좋은 가격에 내 집 팔 수 있습니다. 우리 이번에 내 집 잘 팔고 좋은 곳으로 상급지로 한번 이사가 볼까요? 그 모든 과정, 이론이 아닌, 책에서 배운 게 아닌 20여 년간 투자하면서 저도 속상해서 울면서 그렇게 배운 경험, 지식, 후배들에게 알려줘서 검증받았던 그런 지식들 여러분에게 나눠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직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들 구독도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에 이번처럼 좀 궁금하신 내용들 있으시면 적어주세요. 제가 꼭 필요한 분들에게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은 그래요. 우리가 살 때도 도움이 되지만 잘 팔아서 그 자본금을 가지고 더 좋은 곳에 내 집 마련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자본금이 내 삶의 질을 업그레이드 하는 데 쓰일 거거든요. 그래서 집을 사고 파는 모든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고 익혀가면 여러분도 곧 진화이스처럼 그렇게 매수 매도 하실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저하고 꾸준히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미라클. 안녕하세요. 제가 유튜브에 찐코너 운영하잖아요. 거기에서 또 올라온 질문 중에서 사실 이런 질문을 진짜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거 답변 드리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하나 뽑아와 봤어요.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재건축을 목표로 재건축 아파트를 오래 가지고 있을 목적으로 구입을 했는데요. 매도 시점을 언제 잡아야 수익률이 높은 건지 궁금합니다. 이 질문 진짜 많이 해요. 언제 팔아야 돼요? 얼마나 오래 가지고 있어야지 가장 수익이 좋아요? 그리고 이분이 진짜 마음에 드는
건 뭐냐면 이래서 뽑히신 것 같아. 오래 가지고 있을 목적으로 이 부분인데 요거를 생각하셨다는 건 벌써 반은 성공하신 거예요. 최근에 상승장을 겪어보신 분들이 빨리 팔아서 수익하고 또 어떤 거 사고 요런 거가 이미 조금 답습이 돼서 요렇게 부동산을 대하시거나 이게 부동산이다 라고 정의를 아예 내려버리신 분들은 장기 투자와 오래 묶였다를 구분을 잘 못하시거든요. 그래도 그렇게 오래? 10년? 그렇게까지는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언제 시세가 올랐는지를, 그러니까 흐름하고 상관없이도 오른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포인트 안에서 제가 매도 시점을 한번 짚어보면 어떨까. 제가 매수를 했을 때 제가 처음 뭐 두 번째 이렇게 초기에 재개발 재건축을 거의 조합 설립된 다음에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조합 설립 직전 거의, 그래서 안전한 단계쯤에 보통 매수를 해요. 이렇게 매수를 할 때 진짜 초짜 때 제가 처음에 배운 게 뭐였는지 아세요? 사실은 그 광역시에 구역이 전체적으로 지정이 되는, 그러면서 한번 사실 시세가 확 올랐어요. 원래 구역 지정 이렇게 한 구역 구역 지정될 때는 그렇게 시세가 오르는 그런 시기는 아니에요. 근데 그 도시에 전체가 구역이 지정되면서 사실 투자자가 지금 그때 이후에 보니까 우르르 들어왔는데 정말 7천 요 정도 하는 빌라가 2천이 오른 거죠. 근데 이런 얘기하면 다들이 표정도 안 변해. 그까짓 거 가지고. 최근 상승시장을 겪어보신 분들은 너무 놀라는데 그렇게 2천이 오른 상태에서 2, 3년을 그대로 정지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처음에는 아니 여기같이 좋은 입지인데 왜 팔고 나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게 3년 4년 가는 걸 보면서 왜 팔고 나가는지 알았어요. 진짜 투자 오래 하시고 많이 하신 분들은 지방 다니면서 그게 오를 때 얼른 사서 오른 다음에 얼른 팔고 나가는 거죠. 왜? 오래 걸리는 거 아니까. 그래서 이렇게 구역 지정될 때는 원래는 잘 안 오른다. 도시 전체 구역이 지정되거나 투자자가 우르르 들어올 때가 아니면 그럼 언제 오르냐? 보통은 조합 정도 설립이 될 때, 전혀 안 오르던 구역이 조합 정도 설립이 되면 조금 오르거든요. 근데 조합 설립됐을 때도 많이는 안 올라요. 진짜 표신하게 오른 건 제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사업시행 인가가 나니까 그 도시에 부동산이 아무도 안 올라. 대장 아파트도 안 오르는데 얘만 오르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난리가 났었어요. 사실은 1억? 1억 천 하는 애가 1억 5천? 6천? 7천? 8천까지 가는 거예요. 그냥 달라는 데만 가격이 오르더라고요.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 사업 절차 중에서 가장 굵직한 거 조합 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중간에 있는 사업시행인가가 되면 한 50% 사업이 진행이 된 거고요. 사업시행인가가 났다는 거는 구청, 시청에서 사업 인가를 받았다, 건축 허가를 받았다, 이렇게 인식하시면 되기 때문에 사업이 확 뒤집어질 일이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는 정말 안정적인 단계예요. 이때 시세가 확 올라져요. 그래서 아예 초기에 들어가신 분들은 이때 매도 타임으로 잡으시는 거 참 좋아요. 그리고 또 언제 또 오르냐면 관리처분 인가가 나면 이때부터는 뭐만 남느냐,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제 저랑 같이 해볼까요? 다 외우셨을 것 같아. 집 이사 가고 집 부시고 새로 짓는 것만 남는 거예요. 다 외웠죠. 귀에 딱지가 앉아서. 그쵸? 저랑 그냥 붙어있으면 그냥 외워져요. 관리처분 인가가 나면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이때도 진짜 많이 매도해요. 너무 오래 기다리셨던 분들 지쳐서도 팔고 나가시기도 하고, 또 기다렸던 분들, 특히 일반 분양하고 나잖아요. 일반 분양에서 떨어지신 분들, 그런 분들이 입주권으로 막 몰리기도 해요. 그래서 관리처분 인가 났을 때 시세 확 오르고요. 그런데 이 전체적인 것 중에서 언제 가장 많이 오르냐면은 사업시행 인가 이후 물건인데 그때 같이 흐름을 만났다. 그러면 그냥 흐름이 안 왔을 때 절차만 진행될 때는 많이 올라요. 5, 6천 이렇게 오르던 애들이 흐름이 오니까 1억, 2억 이렇게 올라요. 그렇게 부동산은 흐름을 같이 가져가기 때문에 흐름과 절차가 만나면 이렇게 시세가 많이 올라주지요. 관리처분 이후에는 뭐가 남았냐면은 이제 입주가 남았죠. 입주 때부터는 우리가 일반 분양권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2,000세대, 3,000세대, 5,000세대 입주를 해요. 너무 좋죠. 커뮤니티 빵빵하고 굉장한데 문제가 뭐냐, 전세도 엄청나게 나와요. 투자자들이 그렇게 많아서 사실은 실입주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무리해서 분양받으신 분들은 당장은 돈이 없어서 입주 못 하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어쨌든 전세 물량이 엄청나게 쏟아지고 전세 물량이 많으면 실거래가, 매매가도 그만큼 못 나가거든요. 그래서 입주장은 시세가 많이 오르는 시장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수 포인트는 되겠죠. 그럼 매도 포인트는 아닌 거겠죠. 그래서 사실 기왕 입주장까지 왔으면 저는 조금 더 가져가시라. 언제까지? 새 아파트가
진짜 가치를 할 때는 언제냐면 만 4년, 5년이에요. 2년 정도 한번 돌리고 지금 계약갱신 청구권까지 있잖아요. 억지로라도 4년을 가져갈 수 있게 정부가 도와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4년 이렇게 넘어가면 아파트 조경도 완전히 자리를 잡고 그 주변에서 대장급 되는 애들은 진짜 재값을 톡톡히 받을 세예요. 그렇지만 항상 기억하실 거, 그때가 흐름이 완전히 꺾이면 그만큼은 못 받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평이하게 중간 정도는 간다 할 때는 아파트는 4년, 5년쯤이 가장 최고가를 낸다. 그때쯤이 또 매도 타이밍입니다. 내가 꾸준히 오래 살 그럴 집이 아니라면. 이렇게 지금 얘기한 것만 하면 조합 설립부터 입주까지 10년, 또 4년에서 14년 14년이나 갖고 가야 돼. 어우 지겨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내가 선택에 의해서 장기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나를 빨리 사고 또 갈아타기 하고 너무 좋아요. 갈아타기를 하는 방식으로도 좋고 처음 선택한 지역 자체가 정말로 입지가 좋은 곳이다. 그러면 그 녀석을 꾸준히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럼 아파트를 집을 딱 한 채만 투자하냐? 중간에 여윳돈이 생기면 어떡하냐? 그 여윳돈으로 제가 내 집 한 채랑 입주권으로 하는 것들, 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예 이분은 재개발 재건축에서 첫 집을 샀잖아요. 이분처럼 내가 처음부터 재개발 재건축에서 집을 사시면 사업시행 인가 이후에 대체주택을 하나 더 매수하시면서 또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전략도 있어요. 이렇게 공부하면은 비법들이 여기저기서 나와요. 실제 탈세, 위법 이런 것이 아니라 현재 있는 법을 잘 활용하면서 내 상황에 적용하는 것들을 찾아내는 거죠. 내지는 이 집이 너무 똑똑해. 그러면 그냥 토지나 상가 같은 거를 투자할 수도 있어요. 그거를 재개발, 재건축 구역에 하면 나중에 인저덕도 집이 되니까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매도 시점을 2년 뒤, 4년 뒤 이렇게 숫자로 정하지 마시고 한 사업 시행인가 날 때쯤, 관처날 때쯤 요거랑 같이 뭐를 보시냐? 흐름이 와서 시장이 좋을 때, 시장이 좋으면 아깝죠. 너무 잘 팔려요. 내놓으면 바로 팔리죠. 근데 좀 이따 또 올라. 배 아파.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원하는 수익을 실현하면 미련 없이 그 다음에 들어오시는 분이 나머지 수익은 가져가시라. 이런 배포 필요하고요. 시장이 안 좋아. 내가 원래 생각했던 매도 시점이야. 그럼 아예 조금 더 깎아서 매도를 할 건지 가져갈 건지를 판단하는 거. 그 또한 공부하시면 충분히 인사이트 만들어 가실 수 있고, 저 같은 부동산 블로거나 유튜버들 영상이나 글 보면서 또 신문 보면서 기재부나 행안부에서 내놓는 그런 정책안들을 보면서 내 생각들을 키워가는 거. 그래서 공부를 오늘 사고 끝냈다가 4년 뒤 팔 때쯤에 다시 펼쳐서 공부하면 이런 인사이트 절대 안 만들어지거든요. 이렇게 지금 특정 시점도 제가 찝어드렸고, 그리고 장기 투자할 경우는 어떤 이점이 있는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사는 물건의 가치, 그것에 대한 본인이 공부하셔야 돼요. 지금 이 질문 올려주신 분, 이 물건이 진짜 똑똑하다. 장기로 가져가시는 플랜 너무 좋고요. 그 정도까지는 안 좋은데,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사업시행 인가 단기나 관처 직전이나 직후에 그때쯤에 흐름 봐서 매도하시고 갈아타기 하는 것도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꾸준히 공부하시면서 당장은 투자금이 없으면 모의 투자하시면서 발맞춰서 가시면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 자연스럽게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도 어려우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영상 꾸준히 이 찐 코너에 올려드리는 거 제가 영상으로 답 드리잖아요. 천천히 듣고 두 번, 세 번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것이 나만의 인사이트로 자리 잡을 겁니다. 제가 끝까지 도와드릴게요. 어디 가지 말고 꼭 붙어 있으세요. 그러니까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댓글 소통 해주셔야죠. 그렇게 해주실 거 믿고 감사드리겠습니다. 재개발은 진아이스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아이스입니다. 이게 뭘까요? 네, 매매계약서 오늘 매도했어요. 바로바로 이 녀석입니다. 너무 예쁘죠? 야심차게 매수를 했는데 그렇게 오래 가져가지 않고 매도를 하게 됐고, 조금 공실로 비어있어도 지금도 비었어요. 근데 오늘 매도 계약을 했고 3월에 신혼부부가 들어옵니다. 오늘 정말 기분 좋게 계약을 했어요. 아기를 안고 나오셨는데 아기가 왜 이렇게 예뻐요. 그래서 아기도 한참 예뻐하고, 소장님이 얘기해 주신 대로 여기 도장 찍어라, 여기 사인해라 하는 대로 탁탁탁탁 서로 기분 좋게, 네, 좋은 가격에 매수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소장님 애 많이 쓰셨어요 하고 정말 우아하게 기분 좋게 도장을 찍고 나왔죠. 근데 제가 이렇게만 좀 말씀을 드렸더니 진아이 스님이 말하면 부동산이 너무 쉬워 보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오늘 같은 백조의 날개짓을 하기 위해서는 어제까지 굉장한 오리의 발짓 있죠. 그게 뭐냐면
본계약하기 전까지 꼭 해야 되는 가계약 과정이에요. 우리가 가계약하면 보통 가계약금 받는 거, 계약이 성사되는구나 이 생각만 하는데 그 가계약금 받기 전에 모든 기본 조건들이 다 성립이 돼 있고 끝나 있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 몇 가지만 짚어드릴게요. 누구나 알고 있고 뭐 그걸 안 하겠어 하지만 계약금, 계약금 받을 날짜, 그리고 중도금 여부, 중도금 할지 안 할지, 그리고 중도금은 얼마를 할지, 중도금 날짜는 어떻게 할지, 그리고 잔금 날짜. 이렇게 모든 것을 정해야 돼요. 그게 언제까지? 가계약금 받기 전까지. 가계약금 이미 받고 나잖아요? 그걸 바꾸기가 조금 어려워요. 물론 쉽게 바꿀 수도 있지만, 가계약금 받고 나서 안 된다고 하면 사실 어렵거든요. 이미 계약이 진행이 된 거니까요. 그리고 이 중요한 내용들과 플러스 꼭 특이하게 넣고 싶은 것도 사실은 가계약금 받기 전에 소장님께 말씀드려서 우리가 보통은 가계약은 톡으로 이렇게 정보들을 주고받잖아요. 그때 그곳에 꼭 명시를 해달라고 소장님께 말씀을 드려야 해요. 이렇게 해서 가계약금을 받았어요. 계약이 이제 시작이 된 거지요. 그럼 본계약에 가서 아, 그래 생각해봤더니 중도금이 너무 많네. 중도금 어차피 잔금에 낼 거니까 중도금 2천만 원만 깎아달라고 해야겠다. 중도금 날짜를 일주일만 미뤄달라고 해야 되겠다. 이러시면 정말 안 돼요. 물론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라 상대방이 매수자, 매도자가 좋아요, 오케이 하면 되지만 안 되는데요? 그러면 본계약 날 싸우겠습니까? 그러니까 본계약하러 거기 전에 계약서에 들어갈 내용 모든 것이 사실 확정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처음에 말했던 중요하고 굵직굵직한 사항들과 저는 어제 소장님께 연락드려서 소장님 저희 계약날 너무 바쁜데 우리 서로 인적사항 다 받아가지고 계약서 다 작성해 놓으면 어떨까요? 해서 저 인적사항도 보내고 상대방 인적사항도 받아서 계약서를 다 작성을 했어요. 소장님한테 한 장 보내달라고 했더니 깜짝 놀랐잖아. 아니 특이하게 아니 그동안 한 번도 얘기 안 했던 뭐뭐뭐뭐가 문제되면 매도인이 물어준다. 뭐뭐뭐뭐는 매도인이 책임진다. 써는 거예요. 그래서 소장님께 연락을 드렸죠. 소장님 이게 뭐예요? 매수인이 요구했어요? 했더니 아니래요. 사실 이게 매수인이 요구한 거면 좀 실갱이가 많이 생길 텐데 그냥 소장님이 높아심에 올려놨다 하셔갖고 아 소장님 그건 아니죠. 집 여러 번 보셨다고 하셨잖아요. 보면서 다 확인하신 거를 여기서 혹시 문제가 생기면 매도인이 책임진다? 에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거 빼주세요. 이렇게 사실은 웃으면서 뺐지만 처음에 저는 그 계약서 받았을 때 깜짝 놀랐고요. 만약에 이거를 본계약 시에 딱 내놨다. 그럼 제가 빼달라고 할 때 혹시라도 매수인이 혹시 그런 문제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있으면 안 될까요? 아니 문제 없으면 자신 있을 텐데 굳이 그걸 왜 빼라고 하세요? 이러고 말이 나오면 실갱이가 생기면서 감정이 상할 수 있어요. 사실 그거 자체는 별거 아닌데 감정이 상하고 기분이 나빠지면 나가지 마라? 지금 물건이 널렸는데 꼭 이거 사야 되나? 뭐 이러면서 딱 두 번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정말 깔끔하게 끝내는 건 언제까지? 본계약 전까지 가계약 시에 다 하셔야 돼요. 이런 내용도 제가 꼼꼼하게 정리한 거 영상 있어요. 그거 여기다 링크 올려드릴게요. 한번 다시 꼭 보시고요. 그렇게 가계약을 전날까지 어제 사실 저녁 9시에 잔금 날짜까지 그때 겨우 정해져서 그때 이후로 마음 편히 잘 수 있었어요. 이러한 수고들이 본계약 전에 있기 때문에 본계약 당일에는 웃으면서 안고 나온 아기도 예뻐 보이고 같이 나온 새색 씨도 예뻐 보이고 소장님도 예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기분 좋게 계약을 물론 했고요. 제가 항상 뭐라고 했어요? 집을 보러 가거나 할 때 상대방을 본다고 했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나오신 신혼부부가 되게 유하고 좋은 분이신 것 같아서 저희가 잔금날 보시는 것처럼 집이 비어 있죠? 이 집 대출도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날 와서 할 게 돈 받으러 여길 또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부드럽게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가 잔금날 안 와도 되지 않겠냐. 은행 관련된 문제도 없고 이사 나갈 문제도 없고 소장님이 대리해 주셔서 잔금 치르면 어떠냐라고 부드럽게 말씀드렸더니 당연히 부드럽게 네 그렇게 하세요. 했지요. 저는 제가 원하는 걸 다 얻었고 그분들도 그분들이 원하는 걸 다 얻었어요. 저도 실버조 하실 분이 매수해서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렇게 오늘 계약 정말 잘해서 기분 좋게 저 먹고 싶었던 육회 먹었습니다. 된장국하고 같이 저에게 선물하는 거죠. 이렇게 즐겁게 계약을 했습니다. 아, 참, 하나 더 꿀팁. 요즘 매도 정말 어렵죠. 매도하는 거 부동산 몇 군데 내놓으세요? 한 군데, 두 군데, 다섯 군데? 저는 50군데 내놨습니다. 그리고 이번 계약, 이 계약서도
이 아파트가 속해 있는 단지 내 부동산이 아니라 좀 떨어진 곳에 제가 물건 내놨던 소장님 한 분이 정말 열심히 수고해 주셔서 계약이 성사가 됐어요. 지금 매도 안 돼서 속상하죠. 저도 그 마음 10분 이해합니다. 이렇게 예쁜 녀석 빈집으로 좀 갖고 있었으니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꼭 50군데 이상 내놓으시고 또 하나 임차 매물 내놓으시는 거 경쟁력 있게 하시려면 나보다 전세가가 높은 곳에 꼭 내놓으세요. 그래서 조금 전세가가 싼 곳으로 이동하는 수요를 흡수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 네. 오늘 저 이렇게 매도도 하고 기분 좋게 영상도 찍었어요. 올해는 좀 이렇게 신선하게 새로운 영상들도 한번 찍어볼게요. 새로운 기획들도 해보고. 그러니까 어디 가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저하고 소통하면서 2023년도 저하고 쭉 같이 가요. 지금까지 세계발은 진아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진아이스입니다. 이번에 매도 영상 너무 좋아해 주셔서 그 영상 찍고 나서 이것도 말씀드리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영상을 다시 찍게 됐어요. 우리가 매도할 때 세 가지 관계가 있어요. 그 중에서 두 가지는 잘 아시는데 세 번째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잘 아시는 우리 중개소장님하고 관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매도할 때 50군데 내놓는다니까 걱정을 너무 많이 하셔서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댓글들이 많이 달렸냐면 아니 50군데 내놓으면 50개 광고 나가면 사람들이 이 물건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생각하면 어떡해요? 이렇게 걱정하는 거. 그리고 또 소장님들이 싫어하더라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물론 소장님들 중에서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멀리 있어서 물건이 많지 않은 분들은 이렇게 물건 받는 거 좋아하세요. 내가 매수 매도 다 계약을 해야지 수수료를 2배로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50군데 걱정. 제가 50군데 문자 드려도 50개 광고 안 올라와요. 네이버에 10개도 안 올라오던데요. 그게 다 광고비 때문에 그렇게 광고 다 하지 않으세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매도하고 싶다면 최선을 다해야죠. 그다음에 두 번째, 매수인. 매수인에 대한 걸 제가 어떻게 할까요? 매수인이 와야 알겠죠. 소장님을 통해서 매수인에 대한 정보를 좀 모으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 전화가 왔을 때 신혼부부가 왔는데 너무 물건을 마음에 들어 한다. 신혼부부란 정보를 주셨어요. 물건을 마음에 들어 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3천만 원을 깎아달라고 했다. 그리고 어떤 흥정의 여지도 없이 3천만 원 깎아주면 바로 사고 아니면 다른 아파트 사러 가겠다고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글쎄요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이 크리스마스 이브에도 왔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아, 이분들이 진짜 원하는구나. 제가 생각을 했지요. 이런 몇 마디 안 되는 거에서 그런 정보를 캐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바로 다른 부동산에서 신혼부부가 왔었는데 집을 마음에 들어 한다. 이렇게 똑같은 레퍼토리가 들리는 거죠. 요즘같이 매수자가 귀할 때 A 신혼부부, B 신혼부부였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같은 분이구나. 내 물건을 정말 마음에 들어 하는구나.까지 제가 눈치를 챘는데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이야기가 전개를 되나 봤더니 가격도 얼마를 깎아달라고 하는데 지난번 3천만 원보다 벌써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런데 이 수장님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거기 똑같은 가격에 더 좋은 물건이 나왔다. 더 좋은 물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싱크대도 다 바꿨고 에어컨도 바꿨다. 그 물건이 더 좋으니까 이거 많이 깎아줘야지 거래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생각 좀 해볼게요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뭐를 했냐면 세 번째 관계, 그 물건. 우리가 물건을 내놨을 때 내 경쟁 상대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내 경쟁 상대는 만약에 그 단지 내 물건이 50개 나와 있다. 이 50개가 전부 다 내 경쟁 상대가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물건을 최저가로 내놨어요. 꼭 팔고 싶었으니까. 최저가라고 해서 막 엄청나게 싸게 내는 건 아니에요. 저 바로 위에 있는 물건이 한 2천만 원 정도 더 비쌌으니까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났는데 똑같은 가격의 물건이 나온 거죠. 그럼 그 녀석의 정체를 파악을 해야 돼요. 아까 말했듯이 소장님이 싱크대를 다 바꿨고 또 에어컨을 바꿨다고 했어요. 제 물건은 전체 실크 벽지를 하고 화장실을 수리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비슷한 듯한데 그럼
결과적으로 얼마나 좋은 동, 좋은 층이냐. 제 물건은 인기 있는 동이었어요. 그렇지만 제 물건은 저층이긴 했어요. 10층 이하였거든요. 그렇다면 그 물건은 네이버 봤더니 저층이라고 나와 있던데 진짜 정체를 확인해 봤더니 필로티 1층이란 얘기죠. 말이 좋아 필로티지 1층이잖아요. 물론 지상층과 같은 1층보다는 조금 낮지만 제 물건은 10층 이하에서 그 1층보다 훨씬 높은 층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게 된 거는 내 물건 경쟁력 있다. 이걸 어디에 이용하냐면 가격 흥정을 할 때 내 물건이 많이 밀린다 생각하면 내가 꼭 팔고 싶다면 원하는 대로 좀 빨리빨리 깎아주고 거래가 진행되도록 해야겠죠. 그렇지만 내 물건이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조금 버텨볼 수 있고 그렇게 많이 깎아주지 않아도 거래가 될 확률이 높은 거예요. 누가 봐도 제 물건이 더 마음에 들 거라는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죠. 여기서 고집 부리시면 안 돼요. 내 거니까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매수하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아파트 보러 가실 때 바꿀 수 없는 거 위주로 보셔야 돼요. 층이나 동이나 방향 그리고 판상형이나 탑상형이냐. 판상형이 더 인기 좋은 거 아시죠? 요즘은 고층에 뷰가 나오는 동 더 좋아하는 거 아시죠? 요렇게 가치가 있는 녀석들, 바꿀 수 없는 것들은 돈을 줘도 되지만 바꿔도 되는 것들은 너무 마음에 두지 마세요. 그 싱크대 한 샘으로 했든 아니든 그거가 실제 처음에 할 때는 돈이 들긴 하지만 세월이 지나서 낡아지면 가치가 없어지는 것들은 별로 신경 쓰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제 물건이 경쟁력이 있다는 걸 내 경쟁 상대를 확인하고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격 흥정할 때 밀리지 않고 물론 가격 내고 해드렸어요. 그렇지만 그분들이 원하는 만큼 다 해드리지는 않았고 원하는 것의 50% 이상 해드렸어요. 그래서 그분들도 굉장히 만족을 했고요. 저도 만족을 했습니다. 저는 가격을 많이 내고 해주면서 꼭 팔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 하나는 많이 깎아주긴 했지만 그만큼까지는 깎아줄 마음이 저는 있었어요. 그래서 상대방을 알지 못했을 때는 내가 처음부터 깎아줄 금액을 불러버리면 거기서 더 깎아줘야 되는 상황까지 갈 수 있거든요. 이렇게 내 경쟁 상대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나하고 경쟁이 되는지 내가 우위인지 그 녀석이 우위인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가격이 결정되고 가계약금 받고 이 과정에 대해서는 여기 영상 올려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그리고 나서 계약날은 정말 기분 좋게 왜냐하면 원하는 금액의 근사치까지 제가 내고를 해드렸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래서 기분 좋게 다 계약을 마무리하고 제가 마지막에 멋진 멘트 한번 날렸어요. 이 소장님이 너무 많이 애써주셨다. 이 소장님이 말도 안 되게 자꾸 가격을 깎아달라고 해서 그만큼까지 제가 깎아드렸고 또 실입주 하실 분이 신혼부부여서도 저도 기분 좋게 거기까지 가격이 내려간 거다라고 말씀 하나 드렸는데 매수자도 충분히 가격에 만족을 해서 제가 그런 말 했을 때도 굉장히 기분 좋게 하시고 소장님께도 감사했고 제가 이렇게 소장님 세워드리니까 마무리까지 계약 얼마나 잘 관리해 주시겠어요. 이렇게 저한테만 도움되지 않게 매수자, 매도자까지 다 생각해서 딜하는 과정을 이끌어 가야지 계약날 그리고 또 잔금날 서로 기분 좋게 마무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매도, 매수에 관련된 영상들 더 올려볼까 해요. 그러니까 어디 가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하고 댓글로 꾸준히 소통하면서 함께 해주세요. 지금까지 재개발은 진아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